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이탈렉시트,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존에서도 경기 개선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탈리아 채권 보유국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증시는 도대체 어느 흐름에 와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대안 투자 방안은 없는지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개인의 강한 매수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57% 상승하면서 2422.7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은 147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0.03% 상승하면서요. 874.4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636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지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05% 하락하면서 6,983.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네, 현재 0.06% 하락하면서 2,722.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0.08% 하락하면서 94.07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09% 상승하면서 1,307.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34% 빠지면서요. 67.9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2.53% 하락하면서 3041.443에 마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알려드립니다. 항생지수는 1.4% 하락하면서요. 3056.79에 마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12%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에이다, 아인슈타인륨 그리고 이더리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 또한 오늘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07% 빠지고 있고요. 리플,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보시면요. 이오스가 현재 1,379억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트론,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 저희 김동우 멘토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과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 전국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럽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젠 유럽을 넘어 미국과 아시아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글로벌 시장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잘 해결될 줄 알았던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국의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투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관련 이슈를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탈리아의 정치 위기입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Italy crisis rocks markets. Here's why investors are worried.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탈리아 위기가 시장을 강타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왜 걱정하는가.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CNN 머니에서는요,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유럽 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유럽을 넘어 미주,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밀라노 증시, 아시아 증시, 유로 모두 오늘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요.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유로존 룰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나 탈퇴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고요. US-China Trade Battle Catch Up Here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배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목을 현재 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NN 머니에서는요. 미중 협상단이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호 관세부가 보류 방침이 깨지면서 이번 주 예정된 미중 3차 무역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이 무역 협상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안한 이탈리아 전국이요. 유럽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또 급작스럽게 또 이탈리아, 물론 예고된 유럽 시장 그리고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런 전국 불안은 기존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던 문제였는데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전국 불안이 이제 유럽 경제 또 향방에 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또 이슈가 지금 나와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 이탈리아 이제 정치 혼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이번에 이탈리아 상황은 그 규모 자체가 그리스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유럽 시장에서의 이탈리아의 입지가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의 어떤 이제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탈리아 상황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또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탈리아가 유로존 안에서의 어떤 격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이를 해결해 나간다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차적으로 하루 이틀 지난 이 시점에서는 또 뭔가 또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이런 식의 또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자체도 그저께의 급락에 대한 반등으로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며칠 내에 근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향후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럽 쪽의 어떤 큰 이슈들이 또 세계 증시에 그리고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큼 과연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물론 이제 단순하게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뉴스 상황이라든지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살피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님의 말씀은 안심하지 마시고 각국의 대처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중 간 무역 협상 잘 풀리나 싶었더니 다시 좀 갈등의 양상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제 시장 영향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기간이 수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예상은 했었던 문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 쪽에는 굉장히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고요.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선점 작업이랄까요, 또 미국의 어떤 강대국의 어떤 또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포석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중국을 조금씩 자극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좀 굳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장기화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탈리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협상의 타결점이 1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전략 대응에 좀 참고를 하시되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약간 악재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가이드를 들으면서 자,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A crisis is a chance라는 이제 문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위기는 또 한 번의 어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면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또 실질적인 손실 부분도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위기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선물 쪽이나 해외 선물 쪽에서는 어차피 매수와 매도의 양방향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라는 그런 좀 힘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이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해외 선물 시장에는 양방향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좀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는지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그저께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가 넘는 급락이 나온 이후에 자, 어제는 또 미국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을 하면서 거의 300포인트가 넘는 기존의 자리를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S&P 500을 먼저 짚어드릴 건데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그저께 화요일 날 큰 폭의 대량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2670선대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물론 하방에 매도세로 해서 수익 부분을 어느 정도의 수익 부분을 가져봤지만 하단 부분에서의 제 생각은 이런 이탈리아 문제 하나가 급속하게 나왔다고 해서 세계 증시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폭락의 그런 기운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단기 매수의 포인트 전략도 좀 세웠었고요. 그런 전략들이 또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전 지수만큼의 어떤 회복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인 어떤 상단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혹은 하단에 이탈이 해서 추가적인 어떤 폭락이 나오는 그런 기운보다는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장세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전략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도 지금 S&P 같은 경우는 2740선의 위 상단 부분과 그리고 하단의 2670선의 하단 부분에서의 단기 박스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이 박스 구간을 상단의 돌파나 하단의 이탈이 없다 하면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좀 혼조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나 그리고 장 흐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네. 골드는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보셔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난 4월 초반에 1375 이후에 줄곧
계속 하방세를 기록하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드렸던 1280선대까지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의 반등은 사실적으로 그저께 전 세계 증시의 폭락에 의한 골드가 수혜를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처음으로 지금 장기간의 상승세를 좀 뒤로 하고 단기 조정을 받다 보니까 골드가 지금 1300선을 회복한 이후에 1310선 돌파와 1320선을 향한 어떤 단기 반등 추세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골드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310선의 강한 돌파가 있어야 되겠고 자리를 완전하게 잡는 모습이 보인다면 1320선 내외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의 지수 선물들 그리고 각국의 증시들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또 골드는 또 눌림의 그런 재차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지금 1310선대만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보이기 때문에 하단 부근에서의 눌림 매수는 유의해 보입니다. 다만 이탈과 하단선의 너무 짧은 구간에 지지선을 구축하지 마시고요. 넉넉한 구간 1300선 지지 저항 지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때 눌림 매수 유의해 보이고요. 상단 부근에서의 매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반등의 강도를 측정한 이후에 매도 전략 유의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이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달러화가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달러화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94.1 중반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지난 4월 때부터 4월 초반 중반부터의 상승이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제가 94점 중반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이 5월 31일 월봉이 만들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저 월봉상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고점 부분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내일이 또 6월 1일로 다음 월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6월 초반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좀 살피셔야지 향후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순고르기성 조정인지 아니면 되돌림 조정의 성격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는 한 2, 3일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 대응 세우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5일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좀 5일이 좀 소외되어 있죠. 이제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지수 선물이라던가 통화 선물을 위주로 좀 받는데요. 5일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 5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72.90대까지 거의 지금 그 이전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었고 매수 쪽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92.90대 5월 22일 날 고점 찍은 이후에 단기 혼조 흐름 중에 계속해서 미디어라든지 뉴스 그리고 리포트들이 계속 80불대를 상회하는 그런 또 강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그런 시점이 뉴스에 민감한 시점이 오히려 반대로 치는 경우가 많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점을 저항으로 전제로 한 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취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탈리아 문제가 급속하게 나오고 조정세에다가 문제가 겹치면서 급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65불선대까지 저희가 단기적으로 측정했던 65불 후반대까지 정확하게 하단 부분 나온 이후에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68불선 내외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5일 같은 경우도 지수 선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다른 악재들이 없다면 충분히 70불선대를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반등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오펙의 어떤 추가적인 증산 문제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온다면 재차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거나 더욱이 악재가 더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절하신 우리 김동우 멘토님 덕분에 자, 지수 선물 그리고 통화 선물 5일까지 차근차근 다 알아봤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성민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자, 중국 시장 역시 이탈리아 악재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어땠나요? 예, 그 중국 시장도 지금 보면 이탈리아 악재로 인해서 이 제2의 그리스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꾸준하게 자기네들이 개혁 개방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외 변수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준 내에서 마무리하고 이 상승 방향으로 더 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좀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고 또 최근 중국의 소비 트렌드 흐름은 어떤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추입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섭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관세 인하 정책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 중국 내에서 좀 호재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올해 1분기부터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 불리는 CCSI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시장 조사 기관 닐슨 차이나에서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딱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전분기보다 한 1% 상승한 한 115포인트로 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 CCSI는 무엇인지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점을 100으로 두고요. 100보다 값이 높게 되면은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기준점 100보다 이하게 되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흔들리면서 이 경기가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거 평균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거시적인 지표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이 삼두마차로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소비, 수출, 기업들의 어떤 투자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세를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 지표에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경제가 안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개혁 개방 정책의 드라이브와 함께 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 고용 전망과 이 개인 어떤 개인들 경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 의향, 이런 모든 지표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자 전망 지수 상승이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분기에 사실은 그 77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전 분기에는 74포인트로 좀 소폭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3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올랐어 하겠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부터 사람들 심리가, 그리고 이제 고용, 이 전망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가하고 있다.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전망 지수 상승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용 전망 지수는 왜 상승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이 산업 구조의 혁신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꾸준한 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산업 구조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지금 소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이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꾸준하게 준비를 잘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을 이런 악재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액,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도 한번 잘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역시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끌어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잖아요. 부럽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주요 소비 주체들 좀 누군지가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노인층, 이 노년층이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인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령화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3040 이런 그 핵심 세력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령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중산층 3040들의 세력들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주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 많은 소비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2030 이런 핵심 주축 세력들은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소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 개성화된 그런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암 환자 시장 명수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한 400만 명 정도, 4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의료 보건 산업에서 이 성장세를 보게 되면 연평균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2030, 40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성화된 이 소비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관광, 그다음에 뭐 한류, 엔터, 뭐 문화, 이 관련된 소비층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경제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체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소비 주체는 노년층과 20대에서 30대 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소비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중국 소비 트렌드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상위층들이 우리나라 인구만 합니다.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사이로 이제 집계는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소비하고 있는 트렌드가 과거에는 상품에서요. 이제는 서비스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애플의 뭐 아이폰을 산다거나 뭐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를 산다거나 이런 상품 시장에서요. 이제는 그 문화를 사고 관광을 다니고 뭐 이렇게 서비스 트렌드로 변했다는 것인데 역시 이 중상위권 소득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의 이 소비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소비 대상의 중심 시장이 상품에서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의료 시장도 이제 서비스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조금 더 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상무부에서요, 이 중국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는 그런 소식들을 발표했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겠다. 3%에서 이제 15%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인하하던 것을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인하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제 중국 국무원의 관세 세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20에서 25%의 수입 관세 비율을 이제 15%까지 대폭 인하를 시키고, 이제 8%에서 25%였던 자동차 부품 관세들을 역시 6%까지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이제 낮추게 됨으로써 이 전통적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개발 동사 국가들에 비해서 이 평균치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의 가격 부담도 소비자 입장에서 낮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은 좀 미국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수입 자동차 관세를 올렸었죠. 자, 중국이 이 7월에 수입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그 세측관세위원회에서도 이 시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잘 결정을 해줄 것이다. 이 자동차 가격을 잘 결정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관세가 인하가 되면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자동차 가격도 그럼 낮춰지겠네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중국 정부가 그동안 그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줬는데 더 이상 이 중국 내수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발전하지는 않고 이 품질 경영에도 조금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 경쟁을 부추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중국 자동차들의 품질 향상과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은 어느 수준까지 시장에서 결정이 될지 아마 이쪽에서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게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관세 인하 정책에 따라 향후 이 자동차 시장 전반적인 산업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당 입장에서 이제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경제 체제만큼은 시장 노선, 자본주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자동차 산업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판매량도 1등이고 제조하는 그 능력도 1등입니다. 이 판매량과 이 수출량, 내수에서 그 활용하는 양이 9년 연속 1등인데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한 2,902만 대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판매량은 한 2,888만 대로요. 이미 9년 연속으로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 등이 지금 9년 연속 1등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로컬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연 수입 자동차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로컬 브랜드는 아웃바운드로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지금 증가율이 한 성장률이 보니까 연평균 한 3에서 4%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성숙기에 다다른 이 자동차 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다르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가이드는 사자성어로 안불망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안불망이 어떤 뜻인가요? 그 편안한 가운데서도 그 늘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넌다. 뭐 이렇게 한국의 속담하고도 같이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안불망위를 제가 준비했냐면 지금 사실 이 스스로를 좀 경계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이 섹터별로 잘 분산을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특정 섹터의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에만 포트폴리오를 한 바구니에만 다 담아놓게 되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 압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가 지금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불망이라는 어떤 그 사자성어와 함께 우리도 좀 경계를 좀 가지면서 한쪽 섹터가 너무 이쁘게 또 빨갛게 양봉이 나온다 해서 이쪽으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반대편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좀 소외된 업종, 소외된 섹터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안불망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좋은 가이드 한 줄 평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을 좀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업 분석을 해본 종목은요, 이 상해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보교유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유리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 안전 유리 및 공업 기술 유리 분야에서 이 대형 다국적 그룹으로 지금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일봉 차트를 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 종목 특이하게도요. 이 상장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주식을 왜 상장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이 자본을 확보해서 이 세계 회사를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상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관사하고 이제 보통 상장을 시킬 때 기업의 가치를 좀 뻥튀기 시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작업 때문에 지금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 신규 상장 프리미엄 버블을 꺼뜨린 조정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신규 상장 종목 이후에 조정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애플도 그렇고요. 한번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보교유리 같은 기업도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의 폭이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당연히 지금 신고가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까지 잘 받은 이 기업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또 세계적으로 9년 연속 1위라고 하니까 꼭 이 종목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표가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상해 지수도 오늘 보니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 24 이하에서 좀 소폭 여러분들 출렁거릴 때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 라인 정도로 여러분 잡으면서 좀 폭넓게 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이 매수 자체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집어넣는 게 좋겠고요. 이 목표 같은 경우에는 1차 전고점인 여기 28 라인까지 우리 좀 폭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교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멘토님 오늘도 코인 이슈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아일랜드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자세한 사항 우리 선주 멘토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모두 몰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과세 규정은 언제쯤 명확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인 이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지침서를 내놨다고 하네요. 네, 아일랜드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지침서를 발행하고 합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론 지침서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와 거래소 및 세무사무소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 등 많은 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의문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제 좀 이슈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유럽 전역의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과 이익에 대한 세무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아일랜드의 지침서가 어떤 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일랜드의 과세 지침서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발견됐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지침서는 일반적인 세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일랜드 당국이 발행한 이제 세금 및 과세 매뉴얼이 암호화폐 관세와 관련된 문제의 명확화를 좀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존의 과세 규정들을 좀 따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일랜드 세무국장의 의견을 좀 발표를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자문 내용이 규제 및 기타 측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세 목적의 참고 자료가 이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이 직접세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좀 개별적인 사안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암호화폐 지불을 허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사업장은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면서 과세 대상 이익은 현재 적용 중인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이익과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에 반영이 되면서 이 개인에게서 이 이익과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거는 좀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법인에게서 발생한다면 법인세로 적용이 된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무 규정을 따르지만 지금 보니까 개별적 사실 상황에 따라 차별 적용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폐냐 그리고 어떤 누구 투자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차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좀 입장 내놓은 바가 있나요? 네, 아일랜드 공화국은 이제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통화로 간주하는 유럽 연합 가상통화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암호화폐를 양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해 왔지만 2010년까지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거든요. 이 처리 지침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통화를 사고 파는 회사 그리고 보유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에 이제 적용을 각각 부가가치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통화형 제한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과세 대상 금액 이제 유료화가 이제 교환되는 시점의 그 금액으로 계산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광산을 통해서 채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과세 대상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면제가 된다는 점, 이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암호화폐 상장 ICO라든지 관련된 소득과 이익 및 기타 현금에 대한 지침은 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차근차근 만들어질 테니까 저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자분들께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암호화폐 과세 방안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진짜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 대법원이 이제 이슈 두 번째에서 다뤘잖아요. 어떤 비트코인 이제 음란물 관련해서 뭐 거래가 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수 대상, 그 가치가 있는 과세 대상으로는 봤지만 하지만 이게 과세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해석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때문에 뭐 상속이라든지 뭐 재산분할 과세 등에 있어서도 법적 다툼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둘러싸서 이런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증권으로 보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재화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되는 나라가 설레 뭐 선진국의 예가 있으면 또 따라 하겠지만 그런 어느 나라도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부 현재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해외 사례 연구하고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그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코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는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캐시 이거 계속 우리가 얘기를 못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제트캐시 또는 지캐시로 불리고 있는 이 다크코인 중에 또 주요 3대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트캐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단 가장 큰 특징이 거래 상대자라든지 금액 같은 거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슈들과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일단 마케팅을 좀 보면요. 위키리스크 아실 거예요. 위키리스크는 이제 정치 및 외교 폭력성 뉴스, 고발 뉴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이어서 지캐시를 기부 수단으로 또 세 번째 가상통화로 지정을 해서 이제 받기로 했고요. 또 이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유럽 각국의 지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포스 솔루션 업체인 펀드엑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펀드엑스와 지캐시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펀드엑스의 POS 단말기 여기에 지캐시를 합쳐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XPOS에서 올해 5월부터 암호화폐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JP 모건과도 협약을 해서 이제 커런 블록체인 보안에 있어서 제트캐시인 ZSL을 추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케팅을 했고 여러 가지 알았는데 궁금하신 게 이제 전망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거래의 안정성과 비밀을 보장받는다는 점, 이런 정보가 이제 지캐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송금자, 수신자, 송금액까지도 모두 거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안 유지가 철저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이나 기업들은 사실 도입을 좀 꺼리는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강한 익명성을 장점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비유해보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HTTP라고 할 수 있다면 Z캐시 같은 경우는 HTTPS 이렇게 이렇게 좀 역할이 좀 비슷한 듯하지만 나눠진다라는 걸 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익명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전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모네로 대시하는 비슷한 역할을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또 다른 기술력을 갖고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물론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해서 좀 네트워크를 개선한다면은 좀 단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느린다는 거. 그리고 다크코인이기 때문에 마약 집단, 불법 자금 유통에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또 일본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도 이 다크코인을 좀 막으려는 거래를 못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다크코인이 가장 높은 익명성인 큰 장점이다 동시에 단점이 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곳에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보안의 이슈가 가장 큰데 이 보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중점을 한다면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전망이 좀 개선이 되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코인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트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손준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